한국 사람 만들기 제1권 제2부 친중 위정척사파 제3장 청해 대륙 정복과 조선의 대응 3. 숙명 반청 이념의 체제화 1649년 명이 멸망한 지 5년 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한다. 효종은 청이 중원을 정복한 이후 즉위한 첫 왕이다. 제2대 정종 이후 처음으로 명예 책봉을 받지 않고 왕위에 올랐고 외국에서 볼모로 지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왕이기도 했다. 그는 병자호란 당시 부왕인 인조가 당한 삼전도의 굴욕이나 자신이 8년간 선양의 불모로 잡혀갔던 치욕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군사를 조련하고 장수들과 북벌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효종은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즉위 10년 만에 승하한다. 효종 재위 중에도 과연 북벌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정책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분명한 것은 효종이 자신의 치세를 북벌을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명의 잔존 세력인 남명은 1662년까지 명맥을 이어나갔다. 1659년에 승하한 효종으로서는 명의 복원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효종은 늘 남명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고 이들과 연계해서 명을 재건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효종 승하 후 북벌론은 사라진다. 북벌론이 이론적으로나마 살아있을 때는 명을 도와서 중원을 수복하고 다시 문명 질서를 회복한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효종이 승하하고 남명이 멸망하자 조선은 명의 부활과 중원 수복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조선의 정치적, 문명사적 정체성에 대한 재검토는 더 이상 북벌이라는 미명하에 지연시킬 수 없었다. 이때 터진 것이 예송이다. 예송을 주도한 것은 서인을 대표한 송시열과 남인을 대표한 미수 허목, 윤휴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림 출신이었다. 명말 청초의 혼란기를 살던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관직에 나가는 대신 제야에 묻혀 수신하는 살림처사로 남는 것이 선비의 참된 길이라고 생각했다. 조선이 청에 항복한 굴욕적인 상황에서 과거를 치르고 벼슬길에 나설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향에서 학문을 닫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하였다. 조선의 조정은 선비들의 이러한 성향을 적극 수용하여 과거를 치르지 않는 사림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관직에 발탁된 유림의 산림 학사들은 대부분 잠시 관직에 나갈 뿐 곧 다시 낙향하여 유림의 지도자 역할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권력보다는 학자로서의 권위를 바탕으로 국정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학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려는 조종의 정책은 조선 중기 이후 서원이 대거 설립되어 지방 지식인들의 훈련소와 집합소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사림에서 대학자들이 배출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송시열, 허목, 윤휴 등은 모두 유림의 지도자이자 대학자로 이름을 떨쳤고 왕의 부름을 받아 간헐적으로 국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삶의 대부분을 살림처사로 보냈다. 4. 제1차 예송 예송은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효종의 장례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촉발되었다. 효종의 부왕인 인조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친모인 인열왕후 사후에 당시 14세에 불과한 장렬왕후를 새로운 중궁으로 맞이한다. 장렬왕후는 1595년생인 인조와는 무려 29살 차이가 났고 효종보다도 5살 어렸다. 효종이 40세에 승하하자 당시 35세에 불과했던 장렬왕후는 자의 대비에 봉해졌고 아들의 상을 치르게 된다. 문제는 왕의 계모가 아들의 초상을 어떻게 치르는가였다. 효종이 승하한 다음 날 예조는 아직 왕세자 신분이었던 현종에게 국조 오례의에는 승하한 왕의 계모가 어떤 상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음을 아뢰는다. 예조가 또 주달하기를 자의왕 대비가 대행대왕을 위하여 입을 복제가 오례의에는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혹자는 당연히 3년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1년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상고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그러자 왕세자는 두 찬선에게 모든 것을 문의하라고 한다. 두 찬선은 당시 이조판서였던 송시열과 우참찬이었던 송준기를 일컫는다. 김장생의 문인이었던 양송은 당시 예법의 최고 권위자였다. 그 다음날 의정부에서는 전현직 대신들이 모여 송시열과 송준길의 사회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자의 대비가 1년상을 치를 것을 결정한다. 어머니가 남편의 적자들에 대한 장례를 치를 때는 1년상을 치른다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의 규정을 따른 결정이었다. 그런데 실록에 의하면 이 결정은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논란과 타협의 결과였다. 효종이 승하하자 많은 학자들이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처음에 국상이 나자 이해를 논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예서를 고집하여 왕대비가 대행대왕 상사에 당연히 차장자의 복으로 3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한 자도 있었고 혹은 임금을 위한 복으로 당연히 참최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 자도 있었는데 참최를 주장한 자는 전지평 윤휴의 예설이었다. 남인 윤휴는 자의 대비의 복상은 여염집 어머니가 죽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되며 임금의 계모는 비록 사사롭게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임금의 신하이기 때문에 최고의 애도를 뜻하는 상복인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최복이란 가공을 전혀 하지 않은 마포인 극추생마포로 짓는 상복이며 자른다는 뜻의 참자가 의미하듯 옷을 일체 꿰매지 않고 자른 대로 놓아둔 채 시접을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일체의 가공도 장식도 하지 않는 상복이다. 윤휴의 주장은 영의정 정태화에게 전달되었고 정태화는 이를 송시열과 의논한다. 실록은 이 대화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태화가 송시열에게 묻기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의전 복제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시열이 말하기를 예문의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그의 복도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고서 그 아래에 또 내종의 설이 있는데 서자가 승중한 경우에는 3년을 입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예문대로 말하자면 차장자 역시 서자인데 위아래의 말이 이처럼 서로 모순이 되고 있으며 또 의거해 정정할 만한 선유들의 정론도 없어서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태화가 말하기를 이른바 내종의 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 시열이 하나하나 들어 해석을 하였는데 정의불체, 체의부정이라는 대목에 와서 말하기를 인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소현의 아들은 바로 정의불체이고 대행대왕은 체의부정인 셈입니다. 하자 태화가 깜짝 놀라 손을 흔들며 말을 못하게 하고 말하기를 예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소현에게 아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 설을 인용하여 지금 논의하는 예의 증거로 삼겠습니까? 예경의 깊은 뜻은 나는 깜깜합니다만 국조 이래로는 아버지가 아들상에 모두 1년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내 뜻은 국제를 쓰고 싶습니다 하니 시열이 말하기를 대명률 복제 조항에도 그 복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 따르더라도 불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태화가 국제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는 장자 차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1년복을 입는다는 조항을 채택하여 자의 왕대비가 대행대왕을 위하여 1년복을 입게끔 결정하였다. 유교에서는 예의 문제를 논할 때 삼예라고 일컫는 의례, 예기, 주례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 예서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송시열이 예문의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그의 복도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당대 예학의 대가인 가공원의 해석을 뜻한다. 가공원은 주례 주소에 모든 본부인의 아들들은 적자다.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차장자가 되고 장자로 임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해석에 의하면 윤휴가 주장한 대로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었지만 형인 소현세자가 죽음으로써 장자가 되었고 따라서 자의대비는 3년상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송시열은 가공원의 주석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이 해석 외에 내종의 설이 있다고 한다. 이는 후한말의 대학자 정현의 해석을 뜻한다. 정현에 의하면 망자가 비록 적통을 이은 경우라도 3년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의부채, 즉 장자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을 이어받지 못한 경우. 둘째는 체의부정, 즉 후궁을 통해서 얻은 손자와 같이 대통을 이어받았으나 장자가 아닌 경우. 셋째는 체의부정, 즉 후궁의 아들로서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대통을 물려받은 경우. 넷째는 정의불체, 즉 장손자이지만 대통을 물려받지 못한 체가 아닌 경우 등이다. 송시열은 당시 살아있던 소현세자의 아들 석견을 4번째 경우, 즉 적통이지만 왕이 아닌 경우로 분류한 반면 효종은 3번째, 즉 장자가 아닌 서자로 대통을 물려받은 경우로 분류한다. 송시열의 해석에 따르면 효종은 장자가 아닌 서자였기 때문에 자의대비는 3년상이 아닌 1년상만 치르면 되었다. 송시열은 의례에서도 서자는 후실의 아들을 뜻한다. 정실의 아들들은 정자라고 하지만 장자를 제외한 정자들을 서자로 부름으로써 후실의 아들들과 같은 명칭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장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자 외의 모든 아들들은 정실의 소생이든 후실의 소생이든 서자로 부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시열에 따르면 효종은 서자였다. 송시열의 주장에 놀란 영의정 정태화는 송시열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 그는 아들이 죽었을 경우 어머니는 참최복보다 많이 가공되고 장식이 달린 제최복을 입고 1년상을 치르면 된다는 경국 대전의 조항에 따라 자의대비가 1년상을 치를 것을 권고하였고 송시열도 이 타협안에 동의한다. 자의대비가 1년상을 치러야 한다는 송시열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 타협안으로 인해 효종이 장자인지 서자인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윤휴는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한다. 그는 왕위 계승자가 장자인지 서자인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윤휴는 적통과 정통은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 여염집의 예법을 왕실에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었다. 왕이라면 왕실 내에서의 서열에 관계없이 대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최대 애도의 표현인 참최복 3년상의 예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례 경문에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 참최를 입는다 하였는데 그 전에 적장자가 정체가 되고 또한 장차 전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정이라 말한 것은 부부의 소생이기 때문이고 체라 말한 것은 부자가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중이라 말한 것은 장차 조종의 종통을 받아 후대에 전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아니더라도 적처의 소생으로서 조종의 종통을 계승할 사람은 모두 정체라 말할 수 있고 장자라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경의 뜻이 실로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의 뜻을 여러 경서의 고중에 보건대 더욱 믿을 수 있고 바로 소에 이른바 둘째 아들을 세웠더라도 또한 장자라고 하며 3년복을 입는다 라고 한 것으로서 그 뜻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윤휴는 자신의 생각을 허목에게 전달한다. 당시 사헌부 장령이었던 허목은 1660년 3월 자의대비 1년상이 채 끝나기 전에 이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역시 3년상을 주장한다. 소현이 이미 세상을 일찍 두고 효종이 인조의 둘째 장자로서 이미 종묘를 이었으니 대왕 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제최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인데 지금 강등을 하여 기년복제로 한 것입니다. 대체로 3년의 복은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데 아버지는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하여 입는데 임금도 지극히 높기 때문이며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고 또 앞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종묘를 맡을 사람이므로 그것을 중히 여겨 그런 것입니다.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인 것이고 또 조계를 밟아 왕위에 올라 존엄한 정체인데 그의 복제에 있어서는 체의 부정으로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일인지 신으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허목은 윤효와 같이 3년상을 주장하였지만 그는 또 다른 논리를 제시한다. 허목은 효종의 상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는 의례에 따라 효종이 장자인지 서자인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는 가공원의 주례 주소에 의거해서 효종이 부왕의 적통을 이어받은 차장자라고 주장하였다. 차자로 태어났지만 형이 죽고 대통을 이어받으면서 장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대비는 장자인 효종을 위해서 3년상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최복이 아닌 자최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최복은 가장자리를 꿰맨 상복으로서 참최복에 비해 조금 더 가공되었다. 가장 덜 가공된 참최복 대신 자최복을 주장한 이유는 모친상을 당한 아들이 참최복 3년상을 치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의 상을 당한 경우 이보다 더 경건한 상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허목의 상소를 읽은 현종이 자의대비의 상복과 상기간을 다시 논할 것을 명하자 전국적으로 격론이 벌어진다. 송시열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는 장자가 죽어서
차자가 상속하는 경우는 장자가 어려서 죽어서 손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소현세자와 같이 이미 아들들을 낳고 죽은 경우에는 장자의 장자가 대통을 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작은 아들이 장자의 자리를 이을 경우에는 정체, 즉 정통이 둘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을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참최 3년상을 2번 연달아 치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통이 둘일 수 없으며 참최 3년상을 같은 이유로 2번 치를 수 없다는 무이통, 부이참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남인이었던 윤선도는 송시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다. 신이 선왕이신 효종대왕 상사를 듣고 대왕 대비 복제에 대하여 예경을 상고하였더니 성인이 위하신 뜻이 사실은 할아버지와 체가 되고 있음에 있고 또 성인이 예를 만들면서도 사실은 천리의 근원을 두고 종통을 정하자는 뜻이어서 당연히 제최 3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요 의심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서 저구할 사람이 없다는 칭호이고 통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사업을 잘 꾸려가고 서물의 으뜸이 되며 위에서 이어받아 후대로 전한다는 말인데 차장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으면 적통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차장자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의 명령을 받아 할아버지의 체로서 살림을 맡은 뒤에도 적통이 되지 못하고 적통은 오히려 타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세자란 말입니까? 섭황제란 말입니까? 그러나 현종은 윤선도의 상소를 읽지 않는다. 송시열의 제자인 승지 김수항이 헌종에게 윤선도의 상소문이 악의적인 것이라고 간한다. 금방 부혹은 윤선도 상소가 정원에 도달하였는데 그 상소 내용을 보았더니 예를 논한다는 핑계로 마음 씀씀이가 음흉하였고 어지러울 정도로 남을 속이고 허풍을 치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헌종은 상소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윤선도를 함경도 삼수로 유배 보낸다. 결국 1차 예송은 자의 대비의 1년상으로 결론이 난 채 종결되었다. 그 이후에도 윤휴를 필두로 한 남인들은 줄기차게 상소를 제기한다. 남인들은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들이 효종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송이야말로 거국, 즉 나라를 거부한 자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서인들이 왕실의 권위를 지키는 대신 국왕의 가족 서열이나 따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국 부동례, 즉 가족과 왕실의 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윤휴는 자의 대비로 하여금 3년 참최상이 아닌 3년 자최상을 치르도록 주장한 허목도 사대부 집안의 예법을 왕실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1666년에는 경상도의 유림 1,000명이 복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상세하게 열거한 장문의 공동상소를 올려 자의 대비의 상례를 바로잡아 왕실의 정통성을 세울 것을 간한다. 아, 우리 선왕의 복제가 잘못된 것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에 대한 논의가 한 번 어긋나자 종족이 폐괴되고 윤기가 도취되어 군신 부자 간의 차서를 잃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반대 상소를 올린다. 신들이 삼가 경상도 생원 유세철 등이 올린 소의 내용을 보건대 윤선도를 조술하여 사림에서 화를 전가하려는 계획입니다. 성조가 이미 정해놓은 대례를 8년이나 지난 뒤에
건방지게 논하였는데 그 속셈의 흉악함과 세운 논리의 어긋남이 선도보다 100배나 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관학인 성균관의 유생들과 사학 서원의 유림이 벌인 이 논쟁은 조선 정치사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차원의 논쟁은 처음이었다. 이전에도 유림과 유생들이 공공담론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주로 지역의 특정한 이슈나 지역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송은 왕실의 권위와 국가 체제에 대한 것이었다. 예송을 겪으면서 지방 유림과 성균관 유생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국가 차원의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상소는 유림과 유생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언로로 점점 그 효능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송시열은 자신 때문에 전국적으로 격론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누차 사과하지만 효종이 정통이 아니며 따라서 적통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끝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5. 제2차 예송 1674년에는 제2차 예송이 터진다. 이번에는 효종의 중전이었던 인선대비가 승하하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부인에 대한 복상은 남편의 지위에 따르기 때문에 인선대비에 대한 복상은 곧 효종에 대한 복상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국조 오래의에 따르면 며느리에 대한 복상은 큰 며느리인 경우 1년, 그 아래의 며느리의 경우에는 9개월로 명시되어 있었다. 예조는 인선대비에 대한 9개월 복상을 결정한다. 효종이 서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들이 결국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효종이 장자가 아니고 따라서 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14년 전의 1차 예송 때는 효종이 장자인지, 즉 정체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송시열과 송준길은 장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허목은 장자라고 하였다. 반면 윤휴는 대통을 이어받았으면 정통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정실의 아들인 경우에는 장남이나 차남 구분 없이 1년 복상이라는 경국 대전의 조항에 따라 자의대비가 1년상을 치르는 것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74년 제2차 예송 때는 자의대비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인 인선대비의 상을 치러야 했다. 더 이상 효종이 장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얼버무릴 수 없었다. 현종은 처음에는 자신의 모후가 장자의 부인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인들은 예조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결국 서인들이 효종을 서자로 규정하고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남인 도신징의 상소가 도달한다. 일찍이 국가에서 제정한 예에 따라 기해년에는 큰 아들에게 기년복을 입어주었는데 반대로 지금에 와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묻 며느리에게 입어주는 복을 입게 하면서 예경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의리가 후일에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대왕 대비의 위치에서 볼 때 전하가 만일 묻 며느리한테서 탄생한 것으로 친다면 전하는 서손이 되는데 대왕 대비께서 춘추가 한이 되어 뒷날 돌아가셨을 경우 전하께서 대왕 대비를 위해 감히 중대한 대통을 전해받은 적장손으로 자처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대통을 이어받아 종사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적장자나 적장손이 되지 못한 경우가 과연 있었습니까?
전하께서 적장손으로 자처하신다면 양세를 위해 복을 입어드리는 의리에 있어서 앞뒤가 다르게 되었으니 천리의 절문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벌어지던 예송의 전말을 처음으로 제대로 파악한 현종은 진노한다. 부왕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은 곧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격분한 현종은 모든 신하들의 저항을 누르고 결국 자의대비의 1년 복상을 관철시킨다. 그러나 현종은 이로부터 1개월 후에 승하한다. 6. 예송의 세 가지 논점. 예송의 당파적 구도를 살펴보면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은 효종의 정통성을 부인하였고, 남인인 허목, 특히 윤휴는 효종의 정통성을 강하게 두둔하였다. 실제로 송준길은 소현세자가 죽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대통을 잇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효종의 재위 기간 내내 정권을 장악한 것은 서인이었다. 그들은 북벌을 준비하는 효종을 극진히 보필하였고 효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효종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각별했다. 송시열은 복림대군이 선양의 인질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송준길은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 대군 사부로서 효종을 직접 가르쳤고 세자 시강원 찬선으로 현종을 세자 시절부터 가르쳤다. 송시열과 송준길을 위시한 서인들은 소현세자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역모를 꾀한 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 효종이나 현종에 대한 송시열과 송준길의 충성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인인 허목이나 윤휴도 송시열과 송준길이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을 극렬하게 비판하였지만 이들이 역심을 품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양송에 대한 현종의 생각도 각별하였기에 이들에게 1차 예송 때 모든 결정을 맡겼다. 효종과 송시열이 서로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는 그들의 유명한 독대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3대 태종 이후 왕이 국사를 논할 때는 무조건 사관 2명이 입시하여 기록을 하였다. 사관이 왕과 신하들의 대화를 속기로 기록한 사초는 왕의 사후 다음 왕이 조종의 중신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실록을 만든 후 흐르는 물에 씻어서 없애버렸다. 왕들은 재위 기간 동안 자신의 모든 대화를 기록한 사초를 볼 수 없었음은 물론 전대의 실록도 볼 수 없었다. 실록을 참조할 필요가 생기면 사관들만 실록 보존소인 사고에 들어가 열람할 수 있었다.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따라서 왕과 신하가 사관들 없이 둘만의 밀담을 나누는 독대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상 2번의 독대가 있었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효종과 송시열의 독대, 악대설화였다. 효종과 송시열의 관계는 그만큼 각별했다. 효종의 승하를 가장 애통해하고 효종의 비문을 쓴 것도 송시열이었다. 그렇다면 송시열과 송준길을 비롯한 서인들은 왜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을까? 효종 살아생전 왕을 그토록 극진히 보필하였고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며 왕의 승하를 그토록 애통해했던 송시열과 송준길은 왜 2차례에 걸친 예송에서 효종의 정통성을 그토록 끈질기게 부정하였나? 그것은 예송이 사적인 관계나 당파 간의 이익을 둘러싼 논쟁이 아닌 난세에 재정립해야 할 국가의 대계에 관한 사상적, 이념적 논쟁이었기 때문이다. 예송의 핵심 논점은 3가지였다. 첫째는 왕실과 사대부 집안의 관계, 둘째는 왕실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조선의 정통성의 근거였다.
첫 번째 논점은 왕실이 사대부 집안과 근본적으로 같은가, 따라서 사대부 집안의 예법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왕실은 전혀 별개의 범주에 드는 특별한 집안인가 하는 문제였다. 조선 왕실은 개국 초부터 종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조선 왕실은 대통을 잇는 문제에 있어서는 종법 제도를 엄격하게 따르지 않았다. 장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장손이 죽으면 차남이나 다른 동생들이 대를 잇는 대신 양자를 들여서 장손의 대를 잇도록 하는 종법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양반집에서는 서출인 경우 아무리 뛰어난 자식이라도 결코 대를 이을 수 없었다. 그러나 왕실에서는 장남 대신 차남이나 그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후궁의 아들이 대통을 잇는 경우도 흔했다. 태종과 세종은 모두 셋째 아들이었고 세조는 차남, 성종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중종은 성종의 차남, 명종은 중종의 차남, 선조는 명종의 이복 조카로 서자 출신이었고 광해군은 선조의 서자 출신 차남, 인조는 선조의 서손, 효종은 차남이었다. 조선 왕실은 주자성리학의 핵심인 종법제도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왕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왕실은 일반 사대부나 평민들과 같이 종법제도를 준수해야 하는가? 주자성리학 근본주의자들이었던 송시열과 송준길은 왕실도 당연히 종법제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왕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왕실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효종이 정통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효종이 정통임을 인정하는 순간 종법제도는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반면 허목은 효종이 대통을 이어받은 이상 장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사대부 집안에서 대를 잇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왕실에는 독자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송의 둘째 논점은 왕실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왕을 군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집안에서만큼은 일반 집에서 아들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왕실 내에서는 대원군이든 대비든 아무도 왕에게 하대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왕을 대할 때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군주로 모셔야 하는가? 아니면 왕이기 때문에 존대는 하지만 대비와 왕의 관계는 여염집 어머니와 아들 관계와 같은가? 왕이 대비에게 효도하는 모습은 공적인 차원에서 보든 사적인 차원에서 보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비와 왕의 관계가 과연 사적인 모자 관계와 같은가? 윤휴는 국왕과 가족들의 관계를 군신 관계로 보았다. 왕실의 구성원들은 대비를 포함해서 모두 왕의 신하들이다. 왕은 자식이거나 손자, 남편이기 이전에 군주였다. 왕실은 철저하게 공적인 기관이었다. 왕실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공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왕실도 일반 사대부 집안과 같은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었다. 예송의 셋째 논점은 명이 사라진 세상에서 조선 왕실의 정통성은 누가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즉,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국채 논쟁이었다. 이것이 예송이 제기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 송시열은 명이 멸망한 이후에도 조선의 정체성은 주자성리학은 물론 주자성리학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했다고 생각한 명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주자성리학이야말로 이상적인 문명의 모습을 담아낸 사상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에 보충을 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문명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명은 이상향을 완벽하게 구현한 체제였기에 명의 모든 제도와 예법, 복식까지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이 문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송시열은 살아생전 일상생활에서도 철저하게 명의 의복과 의식만을 고집했다. 정계에서 은퇴한 후 은거지로 삼은 곳도 화양동이라 이름하였다. 화양이란 화, 즉 중국의 태양이 비추는 곳이라는 뜻이다. 또한 화양구곡은 주자가 중국 무이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무이구곡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송시열은 끝까지 청황제들의 연호 대신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연호인 숭정을 사용하였다. 그의 사후에는 제자들이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우고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만력제와 명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제사를 지냈다. 반면 허목과 윤휴는 조선이 멸망한 명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체제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조선이 독자적인 문명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았고 명과 주자성리학보다는 선진시대와 선진유학에서 새로운 문명의 기반을 모색하였다. 허목과 윤휴는 조선이 이미 기자를 통해서 문명의 근원에 닿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주자나 명나라로부터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허목은 한에서 당, 송, 명에 이르는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문명을 완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상적인 고대 문명으로부터 퇴화했다고 주장한다. 당나라는 실속이 없는 형식만을 숭상하여 군사를 거칠고 사나운 무부의 직무로 여겨 사대부들은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겼고 임금들도 국가의 운명이 군사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충성스럽고 현명한 인재를 구하여 맡길 줄을 알지 못했다. 송나라는 문관, 무관을 두 길로 나누고서 장수에게 명하는 권한을 더욱 두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정강의 변에 충사도를 대장으로 삼고 이방원이 계모를 주관하게 하였고 건염의 전쟁에 악비를 총융사로 삼고 진회가 그의 행동을 제지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패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명태조의 뛰어난 총명으로 전대의 일을 거울로 삼는 데 있어 무슨 일인들 살피지 않으며 어떠한 환란인들 방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환관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나무의 뿌리가 길고 튼튼하여 줄기와 가지가 잘 자라게 한 것처럼 했을 뿐더러 환란을 방지한다는 것이 환란의 계제가 되게 하였으니 이러한 것이 어찌 천운이 아니겠는가. 이리하여 명나라의 환관들은 천하에 있어 임금이고 신하가 아니었으며 천자에게 있어 직무를 대리하는 자이고 보필하는 자가 아니었으니 양년이 이른바 황상은 명칭뿐이고 위충현이 실제의 황상이다 라고 한 것이 참으로 사실을 기록한 말인 것이다. 옛날 선왕의 정치는 향과 수에서 시작되어 조종에 통하여 천하에 미쳤는데 진나라 때 상황이 옛 제도를 변경하고 학문을 폐지하고서 간편한 정치를 하자 향장이 먼저 무너지게 되었다. 한나라, 당나라 때에는 당시 임금과 재상들이 세도를 정돈하려는 뜻을 갖기도 하였으나 그들도 또한 옛날 제도를 회복시키는 도리가 향정에 근본해야 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리하여 인륜이 상실되고 백성들이 곤궁해지며 뛰어난 인재가 기용되지 못하여 옛날 선왕의 정치가 천하에 시행되는 것을 끝내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다. 허목과 윤휴는
주자를 위대한 학자로 보았지만 유학을 완성시킨 성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허목은 오히려 주자가 집주한 사서보다는 육경을 높이 쳤고 공자의 글과 사상을 능가하는 학자는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육경이란 성인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표준을 세우고 만물의 도리를 이해하여 사업을 성취시켜주는 글로서 천지에 지극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춘추를 지었을 때 자유와 자하의 무리가 한마디 말도 거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인의 문장은 아득한 옛날의 일을 말한 것이어서는 아는 사람이 적었으며 기자의 시대는 공자보다 500여 년이 앞선 데다 은나라 사람은 질박한 것을 숭상하여 그 문장이 매우 예스럽고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니 그보다 윗세대의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인의 책을 읽고 성인의 일을 배워서 자신을 경술에 박식하다고 자부하고 남들도 그를 그런 사람으로 대우하는데 그가 폄론하는 것이 성인의 말이고 훼손하는 것이 성인의 책이라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의 말을 모욕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인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윤휴는 허목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주자에 직접 도전한다. 윤휴는 대학과 중용에 대한 주석을 자신이 직접 달면서 주자도 했으니 자신도 후학으로서 얼마든지 주석을 달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천하의 이치가 한 사람의 지혜로 두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그 얻은 것을 미루어 나가고 소유한 것을 발휘하여 말을 가려서 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선왕의 도를 밝혀 이것을 천하와 함께 하는 것이 또 어찌 성현의 마음이며 학자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숙종의 거듭된 부름에 결국은 입조하면서도 임금에게 공자의 이름을 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논어의 주를 읽을 것이 없으며 대문도 또한 많이 읽을 것이 못되고 다만 수십 번만 읽으면 된다면서 주자의 집주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로 인하여 그때까지 윤휴를 높이 평가하던 송시열은 그를 사문난적으로 규정하고 그를 부를 때 적휴, 즉 나의 적휴 또는 도적휴라고 불렀다. 이처럼 송시열, 허목, 윤휴는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은 물론 그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이론적 증거점마저 다른 이들이 왕권과 국채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7. 주자성리학 근본주의와 도통이론. 송시열의 숙명반청론과 체이부정론은 도통이론에 기반한다. 주자성리학은 도통과 왕통을 구분한다. 도통은 성인들이 세운 이상적인 도덕적 질서다. 왕통은 현실 세계의 권력 질서다. 주희는 중용장구서에서 이 개념을 처음으로 설파한다. 대저 상고의 성신께서 하늘을 이어 극을 세우신 이래로 도통의 전승이 스스로 유래가 있게 되었다. 그 경전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는 요임금께서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해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생각하고 한결같이 행동하여 진실로 그 중을 잡을지어다는 또한 순임금께서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해주신 말씀이다. 도통은 요임금이 순임금으로 양위하면서 세운 전통이다. 요수는 부자지간도 아니요 같은 왕실 출신도 아니었다. 요임금은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아들이나 손자 중에서 찾지 않고
신하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을 것을 명하였고 신하들이 추천한 수은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요가 수은을 선택한 것은 그가 왕실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성인이었기 때문이다. 도통은 성인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전통이다. 이로부터 성인과 성인이 계속 이어졌다. 은나라를 개창한 성탕, 주나라를 개창한 문왕, 무왕 같은 임금들, 그리고 고요, 이윤, 부열, 주공, 소공과 같은 신하들이 이미 모두 이 한마디로서 도통의 전승을 이으셨던 것이다. 주자는 도통이 훌륭한 신하들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도통은 왕이나 신하도 아닌 아무런 권력도 갖지 못한 공자와 같은 학자를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공자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그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를 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간 성인들의 도를 계승하여 앞으로 올 학인들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의미에서는 그 공이 오히려 요임금, 순임금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가 이어받은 도통은 그 맥이 끊기기 시작한다. 공자의 손자 자사는 도통이 끊기는 것을 걱정하여 중용을 지었고 다행히 맹자가 나타남으로써 도통이 잠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맹자의 사후 도통은 끊어지고 만다. 이로부터 또다시 전하여져서 맹자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가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맹자는 이 중용을 잘 미루어 밝히어 선성의 도통을 제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그가 몰함에 드디어 그 전승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이단의 설은 날로 새로워지고 달로 융성하게 되어 노불의 무리가 설치는 데 이르게 되었으니 이들의 학설은 매우 이치가 정연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오도의 진실을 크게 그르치게 되었다. 다행히 남송대에 이르러 정호, 정이 형제가 출현하여 다시 그 도통을 잇게 되었고 주희 자신이 이 도학을 집대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책이 민멸되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호와 정이 두 정부자 형제께서 나오시어 중용에 관하여 고찰하시는 바 있어 1000년 동안 전해지지 않던 도통의 실마리를 다시 잇는 것이 가능해졌고 또 중용에 확고히 근거하시는 바 있어 도가와 불가, 이가의 사이비를 물리치는 것이 가능해졌다. 송시열은 주자의 도통 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는 도통이란 성인 간의 선양을 통해서 이어질 수도 있고 왕보다 훌륭한 신하들을 통해서도 또 아무런 정부 직책이 없는 유림의 학자를 통해서도 전수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공자 이후로는 오히려 순수 학자들이 도통을 제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다. 조선의 유림이 정몽주를 문묘에 배항하고 사육신을 복권한 것은 이들이 비록 태조 이성계와 세조에 맞섰고 정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도통을 이어받은 진정한 정통이라는 뜻이었다. 송시열이 사육신 복권에 앞장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왕통과 도통, 정치 권력과 도덕적 정통성은 별개였다. 송시열이 유림에 남아있으면서 왕의 천거에 의해 마지못해 간헐적으로 출사한 것도 자신과 같은 살림처사들이 도통을 잇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주자성리학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송시열은 명나라가 도통을 완성한 문명이라고 생각했고 조선이 그 도통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다. 명나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도통을 잇는 방법은
조선이 명의 문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 비록 청의 강력한 무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청조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지만 청을 정통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의 예를 갖추지만 돌아서서는 진정한 문명국이었던 명을 끝까지 기렸다. 어차피 도통이 무너졌어도 왕통은 늘 이어져 왔다. 도통이 사라진 세상에도 왕위 계승은 계속되고 왕조도 바뀌었다. 청이 대륙의 왕통을 이었다고 해서 도통을 이어받은 정통일 수는 없었다. 송시열은 이러한 도통의 논리를 조선의 왕실 계승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는 만일 왕위를 계승했다고 해서 누구나 정통임을 인정받는다면 이는 도통과 왕통을 구별 못하여 도통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왕통을 이어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정통은 여전히 명에 있었다. 청은 서자에 불과했다. 권력은 잡았지만 정통일 수는 없었다. 반면 허목과 윤휴는 멸망한 명을 모든 문명의 기준으로 간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조선의 사정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문명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허목은 조선의 왕이 새로운 정통과 문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선의 왕은 작은 아들이든 서자든 왕인 이상 최고의 예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었다. 윤휴는 왕실과는 별개인 독립된 조선이라는 국가가 그 정통과 문명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윤휴는 이를 위해서 주자성리학의 정통을 부정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조선은 송시열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주자성리학은 문명의 완성을 기한 철학체계이며 명나라는 주자성리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왕조로 받아들인다. 주자에 대한 일체의 비판은 금지된다. 예송을 통하여 종법제도의 적용에는 왕실이든 여염집이든 예외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본주의적인 주자성리학 질서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대외적으로는 청의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치적, 사상적 쇄국 정책을 시행한다. 청나라는 강희제에서 걸륭제에 이르기까지 소위 강건의 치를 이루면서 한나라 시대의 문경의 치와 당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는 정치, 경제, 문화적 융성기를 맞지만 조선은 이를 모두 오랑캐 것으로 배척한다. 조선 후기의 숙명반청 이념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된다. 명대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절단은 조천, 즉 조종에 아련하러 간다고 하였으나 청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연행사, 즉 연경에 가는 사절단이라고 이름하여 격화시켰다. 청의 사신들을 호차, 즉 오랑캐 칙사라고 불렀고 숙종은 청의 강희제를 북인이라고 불렀다. 숙종은 1704년 12월 창덕궁에 대보단을 설치하여 명예태조, 신종, 의종을 기린다. 중국에서는 청이 모든 중국인에게 여진족의 복식은 물론 변발마저 강요하자 조선은 자신들만이 명예 복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명으로부터 도입한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예법과 제도, 복식은 모두 중국에서는 사라진 문명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로서 조선이 마지막 문명국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었다. 영조도 중주가 이적의 판국으로 변하였고 예의가 청구에만 유독 남아있으니 이는 바로 뜻있는 선비가 통탄하며 울어야 할 처지이다라며 명예태조와
마지막 황제인 의종 숭종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조선이 청에 대해 이러한 감정이 있음을 안 청 역시 조선과의 왕래를 최소화한다. 매년 3번씩 요구하였던 연행사도 1년에 1번으로 줄이고 연행사는 청이 정해진 길을 따라 여행을 해야 했으며 그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에도 연행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고 한족과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조선과 만주 접경 지역에는 300km가 넘는 벼랑과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의 왕래를 막았다. 이 장벽은 버드나무 목책으로 축조되었기에 유조변이라 불렸다. 남쪽으로는 조선, 북쪽으로는 몽골, 서쪽으로는 요동과 거대한 벽을 쌓아 만주족의 발원지인 만주에 조선인이나 한인, 몽골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과 청 사이에 배로 왕래하는 것은 아예 금지되었다. 조선을 향한 청의 쇄국 정책은 조선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간이 갈수록 조선은 청국과의 교류를 최소화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은 조선 연행사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켰으나 조선은 오히려 한양에 오는 청의 사신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차단했다. 심지어는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하고 국내의 정보를 외국인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화시켰다.